보면은 대부분 회사에 계시고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왜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 오픈스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IT의 전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이 기술이 생김으로써 IT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IT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보통 이제 사전적으로도 뭐 결과적으로 예전에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의 확장판이죠. 그 서버가 인터넷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사람한테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파일 공유 얘기를 할 거예요. 드롭박스나 아니면 KT 클라우드 같은 것이 클라우드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지극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IT 쪽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 가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3일 교육을 딱 받고 이 버추얼라이제이션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가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을 비교하는 거고 수준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 그거 그냥 서버 가상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 그 클라우드 컴퓨팅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각 컴포넌트 단위, 예를 들어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단위로 각각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동작시켜주는 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걸 통합한 각각의 가상화된 요소들을 합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는 어떤 서버 레벨, 어떤 스토리지 레벨, 각각 개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인프라로 묶여서 전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뭐 VMware나 시트릭스 쪽에서 우리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 가상화를 한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가상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보면 물론 하이퍼바이저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생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픈스택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바라는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프로젝트가 10개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자체도 계속 복잡해지고 있고, 정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간단하다라고 하면 전 세계 한 8만 명 정도의 개발자가 6개월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코드를 계속 만들어낼 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요소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단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버만 만들어주고 네트워크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아마 검색을 하시다 보면 클라우드 INIT 같은 명령어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쪽이 또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퍼블릭 서비스를 하겠다, 그냥 어노니머스하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정책, 팔로시를 줘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기까지 할 수 있고, 그걸 나중에 내가 정책을 바꿨을 때 기존에 있던 서버들, 그 다음에 가상화된 PC들 내가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그쪽 부분이 또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가상화에서는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들의 할 일은 하이퍼바이저 이용해서 서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해하시는 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 나온 얘기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강연을 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니면 이제 오픈스택 얘기를 할 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좋은 쪽을 강조하는 그런 버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실에 관련된 버전이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어떤 기술이든 아니면 어떤 패러다임이든 다 양날의 검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부터 제 참여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좋은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시간 내셔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오픈스택을 도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 비전을 갖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좀 진실을 말씀드리면, 보통 여러분이 KT나 아마존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가장 많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비용 절감을 얘기를 할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 네가 쓴 만큼만 내면 되니까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되냐. 초기 투자 비용도 얼마 안 들잖아. 관리 인원도 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돼.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라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 정말 그런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까? 혹시 그 얘기를 믿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긴 해요. 왜냐면 클라우드가 굉장히 적용이 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쪽의 비용이 더 들어요.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가라는 게임 회사 아시죠? 한 2, 3년만 하더라도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가 진가를 배우자, 소셜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게임을 SNS에 접목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만든 게임을 봤더니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뭐 SNS 게임 열풍 들고 할 때 항상 나오던 얘기가 진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진가가 추락을 했죠. 계속 SNS만 고집을 하고 모바일 쪽으로 제대로 이전을 하지 못해갖고. 근데 이 진가 같은 경우가 초기에 열렬한 아마존의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모든 게임들, 서버들을 다 아마존에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말일 거예요. 작년 하여튼 하반기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진가 부사장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임들의 상당수가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라는 폭탄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진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초기에는 모든 서비스 내용들을 다 아마존에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용자가 확보된, 성숙이 된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고, 이제 초기 출시하는 게임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자들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게임들만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어떤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 사용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 참 파악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리적 서버를 이만큼 내가 만들어 놓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진가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얼마 모일지 모르니까 일단 아마존에서 태워서 한번 사용자 추이를 보는 거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면 대충 이제 캐퍼시티에 대한 감이 오니까 그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트래픽을 봤더니 이 정도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에 있던 걸 빼서 자기 자체 데이터 센터로 옮겨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클라우드 운영하는 것보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이전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인스턴스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존의 인스턴스를 보면 보통 CPU라든가 메모리 단위로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CPU 사용량,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뭐 스토리지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도 있긴 한데 그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고가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가 더 저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CPU 사용량에 백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클라우드에서 비용이 더 나올까? 혹시 짐작이 되는 분 있으세요? 여기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만약 이거를 정말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대단한 센스를 가지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예상을 못 하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돈이 더 나오는지. 네, 그 비밀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자체에 있는데, 자, 클라우드는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멀티 테넌시죠. 여럿이 나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피지컬 머신, 그 다음에 서버 혹은 제가 VM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물리적 서버하고 일반 가상 서버를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막 섞어서 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 서버들은 전부 다 이제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가상 서버들은 서버나 혹은 제가 VM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에 맞춰서 딱 하면 이게 바로 피지컬 호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레거시 서비스에서 이 호스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호스트를 나만, 다른 사용자가 아니라 이 호스트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만 쓰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레거시 서비스에서 호스트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죠.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VM, 여러 개의 VM이 같이 돌아가는 게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은 CPU가 하나가 있어요. 호스트하고 서버하고 성능이 같을까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호스트에 나밖에 없을 때, 나만 그 호스트를 쓰고 있으면은 이 서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의 성능, 그 다음에 호스트의 성능을 보면 거의 한 CPU 사용량만 보시면은 그 퍼센티지를 한 90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호스트 서버의 성능을 100이다 라고 놓고 보고 그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VM을 구성했다 라고 하면 CPU만 놓고 봤을 때는 한 90 정도의 성능이 VM에서 나와요. 물론 전제는 여기에 나 하나의 VM만 있을 때, 만약 VM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90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지, 쉽게 말씀드리면 I/O 관련된 거의 성능을 보면 호스트를 100으로 봤을 때 최고를 한 70 정도로 잡으시면, 물론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카드, 그 다음에 환경 구성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냥 이더넷 환경에 1기가짜리 케이블을 딱 꽂아서 성능을 보시면은 한 70 정도로 보시면은 얼추 맞아요. 근데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호스트에 VM 하나만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호스트에 VM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늘어난다고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CPU, 그러니까 점유율이 과연 호스트에서 몇 %나 될까? 이게 굉장히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여러분이 똑같은 서버를 돌리는데 피지컬 호스트 하나로 하면 될 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걸 2개, 3개, 4개, 5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아마존 입장에서 현명한 게 우리가 보통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호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호스트 중에 내가 이쪽 호스트에다가 서버를 실행을 하겠다, 아니면 이쪽 서버에 실행을 하겠다
라는 거를 보통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대로 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왜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호스트를 하더라도 하드웨어 사양이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하이 어베일리빌리티 존, 그 다음에 로우 어베일리빌리티 존 해서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서버, 그러니까 고성능 호스트들이 있는 그룹을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커머디티 서버를 구성하는 걸 하나 딱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얘가 정말 중요하다. CPU 사용량이 많고 얘는 항상 다른 쪽에 응답이 왔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하이 어베일리비티 존으로 지정해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VM을 생성하는데, 생성한 다음에 얘를 러닝 시킬 애를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은 그런 기능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체적인 스케줄링, 제가 봤을 때는 뭐 라운드 로빈으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쫙 돌다가 그냥 가장 만만한 뭐 CPU가 됐던 디스크 같은 만만한 애를 하나 코스를 딱 정해서 그냥 거기에서 VM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바라고 싶은 거는 아마존 사용자가 급감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동일한 VM을 갖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아마존의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VM은 점점 더 느려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VM이 점점 느려지게 되다 보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쓰시게 되죠. 자,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VM 하나 사용하던 게 자동으로 2개, 3개, 4개로 늘어났다가 필요 없으면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만큼 또 비용이 확 늘고 줄고. 그래서 보통 아마존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코스트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서버 대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비용이 굉장히 민감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특성이 사실 뭐 제가 아마존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원래 멀티 테넌시 기반이기 때문에 나눠 쓰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개념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컨셉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클라우드가 다 해주겠지, 얘가 뭐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 클라우드 자체의 컨셉 때문에 비용 절감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클라우드 사용해서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미래 사용자가 어느 정도 몰릴지, 트래픽이 어느 정도가 될지 불확실할 때는 클라우드가 최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많은 인프라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초기 사용자를 보고 트렌드를 보고 캐퍼시티 플래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된 시점에는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내가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프라이빗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추세가 하이브리드를 많이 써요. 꼭 이쪽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래픽을 많이 받아주는 쪽, 주로 이제 뭐 게이트웨이 서버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 트래픽이 어떻게 몰릴지 모르니까 그런 애들은 이 아마존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자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서버는 자체 뭐 그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레거시 시스템 됐던 연동해서 쓰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를 생각하신다, 만약에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모델을 갖다가 퍼블릭으로 갈까,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갈까 라는 것도 한번 크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번 딱 결정이 돼서 디플로이가 되면 이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구글 앱엔진에서 그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크게 기능이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서비스를 쓰지 않고 딱 그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것만 하나 딱 달랑 썼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뭐 많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딱 그거 하나만 쓰는 거라. 왜냐면 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NoSQL처럼 확장을 신경을 내가 안 써도 돼요. 뭐 나중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늘어서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든가 샤딩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다 구글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한번 썼다가 아주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마존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아마존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걸 벗어난다 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거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서비스들, 정말 앞선 그런 서비스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동성성이 그만큼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잠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팅 패러다임을 보면 1세대가 이제 메인프레임, 2세대가 이제 PC 쪽으로 넘어왔다가 90년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웹 2000년대, 그리고 이제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거의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직까지 많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x86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예요. 최근 자료가. 물리적 서버가 아니라 호스트에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VM에서 돌고 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반대죠. 대부분의 서버들이 호스트에서 돌고 있지 VM에서 돌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국내가 약간 좀 갈라파고스처럼 클라우드 적용이 굉장히 좀 느린 그런 상황인데 이미 세상은 클라우드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뭐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 즉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기술의 파급 효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오는 진정한 가치가 뭐냐, 도대체 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가치, 얘가 앞으로 가져올 파급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탁기가 굉장히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좀 뜬금없으실 거예요. 갑자기 막 IT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는 세탁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세탁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굉장히 유사하구나, 정말 일맥상통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가정에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세탁기가 그리고 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한 몇십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게 인류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죠. 보시면은 그 100대 발명품 중에 여기 지금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라 잘 안 나오는데, IT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인터넷이 4번째예요. 그리고 PC가 5번째, 그 다음에 폰이 6번째, 그리고 세탁기가 순위가 12위. 여기 와싱머신. 여기 12번째 보면은 와싱머신, 세탁기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의외죠. 아니 빨래 대신해 주는데 얘가 무슨 인류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고 그것도 12위라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세탁기가 12위에 올랐냐면 여성 해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교황청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20세기 여성 해방 운동에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세탁기의 탄생이다 라는 내용을 냈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20세기 여성 해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먹는 피임약도 아니고 근로의 권리도 아닌 세탁기이다. 세탁기는 그리고 일부는 뭐 먹는 피임약을 얘기하고 또 다른 일부는 낙태할 권리나 직장에서 일할 권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탁기가 기여한 것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